냄새나니까 저리 가! 맨해튼 고급 투자회사 빌딩 로비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금발의 여성이 한국인 청소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바로 그 여성은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온 청소부의 진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4시 퀸즈의 한 반지하 원룸에서 삐걱거리는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민호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10년 넘게 입은 바랜 청바지와 헌 플란넬 셔츠를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안전핀으로 꿰맨 낡은 재킷을 입고 10년 된 운동화 끈을 질끈 묶으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들어있는 건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민호는 값싼 식빵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올려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어젯밤 미리 싸둔 김밥 도시락을 챙겼어요. 마트에서 가장 싼 재료들로 만든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매일 외식비를 아끼기 위한 그만의 생존 전략이었죠. 차고에서 15년 된 중고 토요타 야리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곳곳이 녹슬고 범퍼가 찌그러진 차였지만 이민호에게는 소중한 발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며 라디오가 켜졌어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발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이민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퀸즈에서 맨해튼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새벽 5시에 도착해야 청소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다리를 건너며 멀리 보이는 마천루들을 바라보니 저 높은 빌딩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오가며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를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애슐리 투자회사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 웅장하게 서 있었고 이민호는 직원 전용 뒷문으로 들어가 지하 청소용품 창고로 향했어요. 낡은 청소 카트와 걸레, 세제들이 그의 하루 동료들이었죠.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네. 이 냄새나는 놈이. 빌딩 관리자인 리차드였어요. 45살의 이 남자는 권력에 아부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너희 아시아인들은 정말 냄새가 지독해. 이런 고급 빌딩에 있으면 안 되는데라며 코를 찡그렸죠. 이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3년째 듣고 있는 익숙한 모욕이었거든요. 오전 5시부터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이민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빌딩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는데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각 층의 사무실과 화장실, 복도를 청소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이 회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버린 서류, 컴퓨터 화면까지 모든 게 그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10시쯤 되니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가며 이민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아니, 때로는 귀찮은 장애물처럼 여기며 저리 비켜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민호는 그저 조용히 길을 비켜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민호는 빌딩에서 몇 블록 떨어진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는 게 아까워서 항상 몇 블록 멀리 주차했습니다. 1센트라도 아끼는 게 그의 오랜 습관이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가장 싼 커피 한 잔만 주문했어요.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싸온 김밥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죠. 저 가난한 아시아인 좀 봐. 옆 테이블에서 중년 백인 여성이 동료와 나누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 먹고 정말 불쌍해 보여 이민호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그 여성이 계산대로 가서 뭔가를 말하는 걸 봤습니다. 잠시 후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말했어요. 손님, 저쪽 분이 식사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이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익숙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주식 차트와 기업 분석 자료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JP 모건, 제너럴 일렉트릭. 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블루칩 종목들이 오늘도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조용히 불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료 청소부들도, 빌딩 관리자도, 심지어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그를 그저 가난한 이민자로만 봤어요. 이민호는 그런 시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애슐리 투자회사 빌딩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거대한 꽃다발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보안 요원들도 평소보다 2배는 많았어요. 이민호가 청소를 하며 지켜보니 뭔가 큰 행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빅토리아 양이 온다고 난리도 아니야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딸이 드디어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데 새 브랜드 런칭 발표회를 한다고 하더라. 이민호는 걸레질을 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애슐리 가문의 상속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로비 앞에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멈춰 섰어요. 차값만 해도 50만 달러가 넘는 최고급 차량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우아하게 내려왔는데 금발이 햇살에 반짝이며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바로 빅토리아 애슐리였습니다. 이민호는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27살의 빅토리아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차가운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녀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빅토리아는 그들을 마치 공기처럼 무시하며 지나갔어요. 빅토리아 양,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리차드 매니저가 아부하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발표회 준비는 모두 완료됐어요. 빅토리아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이민호가 들어왔어요. 안전핀으로 꿰맨 낡은 재킷, 바랜 청바지, 그리고 초라한 모습의 아시아인 청소부가 말이에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우리 빌딩에 저런 사람이 왜 있어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어요. 리차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청소부입니다. 청소 시간이면 어떡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저런 냄새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민호는 걸레질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어요. 빅토리아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이민호가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가 청소용 양동이에 발이 걸렸습니다. 양동이가 넘어지면서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물방울 몇 개가 빅토리아의 3만 달러짜리 에르메스 가방에 튀었어요. 으악! 빅토리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가방에 뭐가 묻었어요? 이민호는 당황하며 다가가려 했지만 빅토리아가 한 손을 내밀며 제지했습니다. 오지 마요. 더 가까이 오지 마.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됐습니다. 빅토리아는 가방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이 가방이 얼마인지 알아요? 3만 달러예요. 당신 연봉보다 비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빅토리아는 화가 더욱 치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평생 일해도 이 가방 하나 살 수 없어요. 그녀가 이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그 꼴을 보세요. 안전핀으로 꿰맨 옷이라니 정말 한심해요. 주변에 있던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금발의 아름다운 상속녀가 초라한 아시아인 청소부를 꾸짖는 장면이 SNS에 올라갈 예정이었죠. 이민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냄새나니까 저리 가.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런 더러운 아시아인이 여기 왜 있어요? 우리 빌딩 품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말 웃기네. 저 사람 표정 좀 봐라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이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당했던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청소 도구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리차드 매니저가 다가와 이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빅토리아 양한테 사과드려.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거칠었어요. 상전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이런 아시아인들은 예의가 없어서 문제야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빅토리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쫓아내세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녀가 리차드를 향해 말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청소업체 교체하세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 직장인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킥킥거리며 저 사람 진짜 불쌍해 보인다는 말들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이민호의 모습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재미있겠다. 이민호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게 거의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이민호는 청소 도구들을 모두 챙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여전히 킥킥거리는 소리와 정말 한심하다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면서
이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그 안에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머지않아 저 오만한 상속녀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이민호는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리차드 매니저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부터 너는 이 빌딩에 출입할 수 없다. 빅토리아 양의 지시야. 이민호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민호는 빌딩 맞은편 카페에서 애슐리 투자회사를 지켜봤습니다. 프렌들리스 레스토랑보다도 더 싼 일반 카페였는데 커피 한 잔에 90센트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마치 프리랜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슐리 투자회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죠. 첫째 날, 이민호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오전 11시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빌딩 앞에 줄지어 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이민호는 스마트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 간부들이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군. 이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애슐리 투자회사의 최근 뉴스들을 검색해 봤어요. 역시나 심상치 않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슐리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에서 5억 달러 손실 추정, 투자자들, 대거 이탈, 유동성 위기 우려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애슐리 투자회사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로 위험을 키워왔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연쇄 반응처럼 위기가 터진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점심시간, 이민호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봤어요. 빅토리아가 아버지와 함께 빌딩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격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인 윌리엄 애슐리 회장은 60대 중반의 백발 신사였는데 평소 온화한 표정과는 달리 오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빅토리아,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윌리엄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빅토리아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애슐리 가문이잖아요. 가문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윌리엄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추진한 그 명품 브랜드 사업 때문에 자금이 더 부족해졌어. 빅토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이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0억 달러라. 자신의 자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쌓아온 투자 네트워크를 생각해 봤어요. 신뢰할 만한 투자자들과의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셋째 날 드디어 이민호가 기다린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빅토리아가 혼자서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곳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호는 조심스럽게 카페를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 안에서 빅토리아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어요.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빅토리아의 전화 내용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급해요. 정말 급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절박함만 남아 있었어요. 뭐라고요? 10억 달러가 너무 큰 금액이라고요? 우리는 애슐리 가문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더 받은 후 빅토리아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절당할 거면 뭐하러. 그녀가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이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도시락을 먹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블루칩 주식들 강세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성이 동료와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나 이번에 테슬라 주식으로 5,000달러 벌었어. 정말 대박이야.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식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다음엔 뭘 살까? 이민호는 신문을 읽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고점인데 PE 비율이 너무 높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식 이야기를 하던 남성의 귀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너가 뭘 안다고? 그 남성이 이민호를 돌아보며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이민호가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PE 비율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주식을 알기는 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빅토리아도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전화에서 들은 투자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는데 갑자기 저 초라한 청소부가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신기했어요. PE 비율이 뭐예요? 빅토리아가 물어봤습니다. 이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말을 시작한 이상 어색하게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테슬라는 지금 그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옆 테이블 남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 진짜 투자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지. 그런데 이민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테슬라 말고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를 보세요.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낮아요. 특히 GM은 얼티엄 플랫폼으로. 갑자기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호가 말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전문적이었거든요. 심지어 빅토리아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투자 전문가들과 통화할 때 들었던 용어들이 저 청소부 입에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 옆 테이블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봤어요. 얼티엄 플랫폼이 뭐야?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 배터리 기술이 테슬라보다 안정적이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어서. 그의 설명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더러운 청소부가 어떻게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혹시 투자 관련 일을 해본 적 있어요? 이민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는 걸 좋아해서. 하지만 빅토리아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뉴스만 봐서는 저런 걸 알 수 없어요. 얼티엄 플랫폼 같은 건 투자 전문가들만 아는 거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 남성이 테슬라 주식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떨어지고 있네? 오늘 하루 만에 테슬라 주식이 3%나 하락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았네. 그가 이민호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빅토리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혐오스럽게 봤던 그 청소부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녀는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1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회사가 있다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드러낼 때는 아니었어요. 글쎄요. 그 정도 큰 돈이면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아니면 개인 자산가들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요? 빅토리아가 더욱 급하게 물어봤어요. 이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소개를 통해서죠. 신뢰할 만한 중개인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아세요? 빅토리아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어봤어요. 이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실망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빅토리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빅토리아가 레스토랑을 나가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인호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인맥들을 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인호가 전화를 건 상대는 뜻밖에도 한국계 미국인 투자 컨설턴트였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활동하며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킨 베테랑이었어요. 이인호와는 5년 전 한 투자 세미나에서 만나 서로의 투자 철학에 공감하며 친분을 쌓았던 사이였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김재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의외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이인호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재현이 형,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김재현이 대답했어요. 맨해튼 금융가 근처 어디든 좋아요. 형이 편한 곳으로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월스트리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재현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인호는 여전히 낡은 재킷과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니냐? 김재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짜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인호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도 알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인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인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어요. 형, 혹시 애슐리 투자회사 아세요? 김재현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습니다. 당연히 알지.
요즘 월스트리트 전체가 그 회사 얘기로 시끄러워. 부동산 펀드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던데. 맞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에요.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김재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어떻게 그런 정보를? 그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실은 저 거기서 일했었어요. 김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가 애슐리에서 일했다고?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부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재현은 이민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청소부 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민호야, 너가 왜 청소부 일을? 김재현이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이인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김재현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애슐리 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10억 달러 규모의. 김재현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10억 달러? 그 정도면 정말 큰 돈인데. 하지만 지금 애슐리 회사 상황을 보면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너무 위험해. 이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 김재현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형이 익명의 투자자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계 자산가로요. 김재현의 얼굴에 깨달음의 표정이 스쳤어요. 설마 너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인호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800만 달러가 넘는 자산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숫자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야? 내 자산이 이렇게 많았어? 15년간 조금씩 모은 거예요. 이인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0억 달러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형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시드머니를 대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구나. 정확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완전 익명으로 진행해야 해요. 제 정체는 절대 밝혀지면 안 돼요. 김재현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왜? 투자하는데 익명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빅토리아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사건,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차별들을 말이에요. 김재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김재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민호야, 그런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이인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김재현이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보다는 교육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투자가 뭔지도요. 김재현이 이민호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모든 것을 형한테 맡길게요. 그날 오후 김재현은 애슐리 투자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 컨설턴트입니다. 혹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즉시 빅토리아에게 연결해줬어요. 네, 빅토리아 애슐리입니다. 빅토리아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김재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리하는 한국계 투자자분이 계시는데 귀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빅토리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말요?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재현이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완전 익명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리 회장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미국으로 투자 무대를 옮기신 분입니다. 리 회장이요? 빅토리아가 되물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리에는 어제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투자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대 15억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김재현의 대답에 빅토리아가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요? 15억 달러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우십니다. 직접 회사를 둘러보시고 경영진과 면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신다고 하더군요. 빅토리아는 즉시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리 회장께서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토리아가 즉시 대답했어요. 네, 완벽해요. 전화가 끝나자 빅토리아는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드디어 투자자를 찾았어요.
윌리엄 애슐리 회장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누구야? 빅토리아가 흥분하며 설명했어요. 리 회장이라는 한국 분이에요. 15억 달러까지 투자 가능하대요. 윌리엄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15억 달러? 그럼 우리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는데?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신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해요. 그날 밤 애슐리 투자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를 대청소하고 회의실을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빅토리아는 가장 비싼 샤넬 정장을 골라 입었고 헤어 디자이너까지 불러서 완벽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민호는 퀸즈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중고품 가게에서 산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놓았어요.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전핀으로 꿰맨 재킷과 바랜 청바지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으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인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겉모습 하나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그날 밤 이민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지난 3년간의 모든 모욕과 차별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까요? 빅토리아와 애슐리 가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전, 이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갈아입은 후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애슐리 투자회사 빌딩으로 향하는 길에 이인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난 3년간 매일 청소부로 드나들었던 그 빌딩에 이제는 투자자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말이에요. 오후 1시 50분, 이인호는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직원 전용 뒷문으로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빅토리아, 윌리엄 회장,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인호가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은 평소의 초라한 청소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어요. 리 회장님이신가요? 이인호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윌리엄 회장이 급하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윌리엄 애슐리입니다. 이민호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이인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순간 빅토리아의 머리에 번개가 쳤어요. 이인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금의 모습과 어제까지의 초라한 청소부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빅토리아는 계속해서 이민호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남자의 뒷모습, 걸음걸이, 심지어 손 모양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애슐리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앉으십시오. 윌리엄 회장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인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3년 전까지 자신이 걸레로 닦았던 바로 그 테이블, 자신이 쓰레기통을 비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죠. 회의실 한쪽 벽에는 애슐리 가문의 역사가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모습들이 시대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인호의 시선이 그 사진들에 머물렀어요. 특히 한국 지사 설립 당시의 사진에서 말이죠. 우리 가문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윌리엄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 이제 4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 역사네요. 한국과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윌리엄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얘기는 과거 IMF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빅토리아가 아버지를 보며 의아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이인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일은 과거 일이죠. 저는 미래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민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서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민호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작년 매출이 12억 달러였고 올해는 15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빅토리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작년 매출의 30%가 허위 거래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이민호는 빅토리아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는 정말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나 다른 임원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부동산 펀드 쪽 손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윌리엄 회장도 당황스러워했죠. 그건 일시적인 평가손이에요. 윌리엄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시적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회의실에 충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투자자가 그런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윌리엄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투자 전에는 항상 실사를 하죠. 이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애슐리 투자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빅토리아가 화면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내부 자료인데. 이인호가 빅토리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회사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거든요. 그 순간 빅토리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3년 동안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빅토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프렌들리스 레스토랑에 계셨나요? 이인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토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청소부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투자 얘기를 아시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인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도 회사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도 다요. 빅토리아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윌리엄 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만은 뭔가 중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네, 맞습니다. 이민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홈플란넬 셔츠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빅토리아는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야, 빅토리아가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그 청소부잖아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야? 청소부라니? 이인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호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도 안 돼! 빅토리아가 소리쳤어요. 청소부가 어떻게 15억 달러를 투자해요?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이인호는 차분했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드리죠. 그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자신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나타났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JP 모건, 제너럴 일렉트릭. 수십 개의 블루칩 주식들과 그 수익률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윌리엄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부터 매주 200달러씩 투자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빅토리아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어제 가방에 물을 튀긴 것도 제가 모욕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인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기억해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빅토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쫓아낸 그 청소부가 바로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자였다는 거잖아요. 리 회장님, 빅토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인호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욕을 되돌려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씨. 빅토리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인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르쳐주려고 온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가르쳐주다니. 무엇을요? 빅토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가 뭔지, 진짜 투자가 뭔지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요. 윌리엄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로 투자를 해주실 건가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과연 어떤 조건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민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빅토리아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맞고 있었죠. 이인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빅토리아 씨가 일주일 동안 이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해보는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회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딸이 청소를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인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일이 뭔지, 땀 흘려번 돈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빅토리아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빅토리아는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이 남자가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빅토리아, 정신 차려라. 애슐리 가문의 딸이 청소를 할 순 없어. 하지만 빅토리아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아빠, 저 해볼게요. 이분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조건은 더 중요해요. 그가 윌리엄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윌리엄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은 이성수였습니다. 이인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1997년에 애슐리 코리아에서 18년간 일했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았거든요. IMF 때 대량 해고가 있었잖아요. 이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18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이에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빅토리아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윌리엄 회장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빅토리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인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애슐리 코리아 사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저들보다 더 성공해서 당당하게 맞서라고요. 윌리엄 회장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과거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회사가 망할 위기였어요.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요. 그리고 진짜 변화요. 이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 나라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의 유언뿐이었죠. 처음엔 한인타운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이민호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1200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주 $100씩은 주식을 샀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빅토리아가 물어봤습니다. 이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라면만 먹었어요. 일주일에 라면 20개면 충분했거든요. 그 돈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한 주씩 사드렸죠. 윌리엄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15년을 버티셨다고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코카콜라였고 그 다음엔 프록터 앤 갬블 그리고 존슨앤드존슨. 좋은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서 청소 일을? 빅토리아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인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로 망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여기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내부 정보를 얻으려고요. 언젠가 공매도로 이 회사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윌리엄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인호가 빅토리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딸을 지켜보면서요. 빅토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저요? 뭘 지켜봤다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이인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청소 아주머니들한테 몰래 팁을 주는 걸 봤어요. 보안요원들과 친근하게 인사하는 것도 봤고요. 빅토리아는 그런 일들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걸 보셨다고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잘못 배웠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빅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아봐 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오만한 상속녀로만 봤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빅토리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이민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윌리엄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아버지께도 당신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이민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15억 달러를 투자하겠어요. 이인호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건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진짜 가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면서요. 빅토리아가 눈물을 훔치며 물어봤어요. 함께 일한다는 게 어떤 의의예요? 이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파트너로 받아들이세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어요. 윌리엄 회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파트너라니? 지분은 어떻게? 이인호가 대답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하죠. 저는 자금과 경험을 제공하고 당신들은 기존 사업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때 이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김재현 컨설턴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잠시만요. 이인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재현이 형. 네, 지금 회의 중이에요. 뭐라고요? 전화 내용을 듣던 이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이민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네요.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내일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빅토리아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청소일 시작하세요. 새벽 5시예요. 빅토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인호가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작업복은 제가 준비해두게요. 안전핀으로 꿰맨 거 말고 새 걸로요.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인호가 나간 후 빅토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다음날 새벽 4시 50분. 빅토리아는 평생 처음으로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오전 10시까지 잠을 자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끝이 떨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옷장을 열어봤지만 입을 만한 게 없었어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모두 수천 달러짜리 명품들 뿐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오래된 청바지 하나를 찾아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입었던 건데 그나마도 명품 브랜드였지만 다른 것들보다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애슐리 가문의 저택에서 맨해튼까지는 롤스로이스로 4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운전기사를 부르기가 민망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차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방치되어 있던 작은 벤츠를 꺼냈어요. 대학 시절 아버지가 사준 차였는데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직접 운전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빅토리아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심스럽게 도로로 나섰어요. 평소 뒷좌석에서만 보던 맨해튼의 새벽 풍경이 운전석에서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애슐리 투자회사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정각이었어요. 주차장에는 낡은 토요타 야리스 한 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인호의 차였죠. 빅토리아는 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직원 전용 뒷문으로 들어가니 이인호가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낡은 재킷 대신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빅토리아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이인호의 인사에 빅토리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 벌에 작업복을 내밀었어요. 진한 파란색 유니폼이었는데 깔끔하고 새 것 같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작업복을 받아들며 물어봤어요. 이걸 어디서 갈아입어야 하나요? 저쪽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참, 신발도 바꿔야 해요. 이인호가 안전한 켤레를 더 내밀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명품 구두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아침 신고 온 신발도 2,000달러짜리였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빅토리아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빅토리아에게 이인호가 청소 카트를 밀어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걸레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제는 얼마나 희석해야 하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모든 게 빅토리아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로비 바닥 청소였어요. 이인호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걸레질하는 방법, 물기 제거하는 요령, 모서리 부분까지 꼼꼼히 닦는 법까지 말이에요. 빅토리아는 그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을 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제 빅토리아의 차례였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에 대는 순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팔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금세 아파왔어요. 겨우 10분 정도 했을 뿐인데 벌써 숨이 차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인호의 조용한 조언에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헬스클럽에서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육체 노동이었어요. 1시간 후 빅토리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인호가 그녀의 손을 보더니 반창고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빅토리아는 반창고를 손바닥에 붙이며 이민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매일 이런 고통을 견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오전 10시쯤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가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봤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어요. 리차드 매니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빅토리아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애슐리 가문의 상속녀가 청소를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빅토리아는 잠시 청소를 멈추고 일어섰어요. 평소라면 리차드에게 명령조로 말했을 텐데 지금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리차드는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민호가 빅토리아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김밥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평생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최소한 회사 임원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두 사람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맨해튼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료는 분명 값싸고 단순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힘들어요? 이인호의 질문에 빅토리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이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견디시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빅토리아는 그의 말을 곱씹어봤어요. 무엇이 달라진다는 걸까요? 몸이 적응한다는 의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의일까요? 오후 시간에는 화장실 청소를 배웠어요. 빅토리아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해놓은 화장실만 사용했는데 이제 직접 변기를 닦아야 하다니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걸 들으며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해 보이는 청소도 제대로 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빅토리아의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가장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은 더 커져 있었고 발가락도 안전화에 눌려서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이민호가 빅토리아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빅토리아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평생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성취감도 느껴졌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인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쉬워질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빅토리아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라면 운전기사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했을 텐데 오늘은 혼자 운전하면서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물집이 잡힌 손이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윌리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빅토리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거든요. 빅토리아,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빅토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빅토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특히 이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빅토리아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걸까요? 책이나 강의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 말이에요. 내일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빅토리아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작업복을 입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인호는 빅토리아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첫날에는 10분마다 쉬어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2시간 연속으로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이제는 진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빅토리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아직 이민호의 차가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청소 도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도구들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인호가 도착했을 때 빅토리아는 이미 로비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빅토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움직임도 자연스러웠고 표정도 편안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이인호의 인사에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떨리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인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일했어요. 이제 빅토리아는 이민호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역을 먼저 청소해야 하는지, 어떤 세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빅토리아는 이제 김밥 싸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빅토리아가 도시락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밥이 조금 비뚤비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인호가 한 입 베어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빅토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평생 요리해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엄청난 칭찬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인호 씨,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인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빅토리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을 배우셨는지 말씀해보세요. 이인호의 질문에 빅토리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진짜 의미요. 전에는 돈이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하면 카드를 내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생긴 손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살을 보니까 알겠어요. 돈 한 푼 한 푼이 다 누군가의 땀이라는 거려. 이인호는 빅토리아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녀가 정말로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윌리엄 회장이 직접 빌딩에 찾아왔습니다. 딸의 마지막 청소 일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그는 로비에서 빅토리아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애슐리 가문의 상속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다니. 하지만 빅토리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윌리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만 했지 진짜 교육은 시키지 못했던 거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빅토리아는 작업복을 벗었어요.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이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다시 예전의 명품 옷들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이인호가 빅토리아에게 조그만 상자를 건넸습니다. 궁금해하며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특별한 보석은 없었고 그냥 단순한 입목걸이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예요. 이인호의 설명에 빅토리아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들은 모두 수십만 달러짜리였는데 이렇게 소박한 선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빅토리아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이민호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그녀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애슐리 투자회사의 최고급 회의실에서 계약 체결 미팅이 열렸습니다. 빅토리아는 다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세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이민호도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그는 그걸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50대 50 지분 분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5억 달러 투자와 함께 이민호가 공동 대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윌리엄 회장이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순간 빅토리아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빅토리아는 이인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계약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어요. 이인호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조건이죠? 빅토리아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가끔씩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회장이 가장 당황했습니다. 빅토리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빅토리아는 단호했어요. 아빠,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배웠어요. 그걸 잊고 싶지 않아요. 이인호는 빅토리아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녀가 정말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계약이 체결되고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와 이인호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맨해튼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인호 씨,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랑 결혼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이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빅토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변했고 진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주식처럼 장기 투자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인호의 대답에 빅토리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깨달았거든요. 몇 년 후 애슐리 투자회사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어요. 사람을 보고 투자하라. 그리고 빅토리아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행복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